65회 조사용 기출 문제 2번 법인세 신고 우리 풀이하고 있습니다. 앞 클립에서 이제 문제가 어떤 걸 물어보고 있는지 우리가 답안 양식은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그걸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부터 바로 문제를 읽고 실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아까 다 읽었으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각 문항은 독립되어 있다 가정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는 회계신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물음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결론은 그겁니다. 그 물음을 풀 때 다른 물음에 있는 숫자나 자료를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 3번, 물음 3번을 풀면서 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감가상각비 나온 숫자를 뭐 문제 5번을 풀 때, 이 숫자를 갖다 쓰면 되나?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서로 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갖다 쓰면 쉽게 말해서 틀린다는 이 말도 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뭐 물음에서 어떤 숫자를 여러분들이 도출해 냈거나 그게 있는데 내가 다른 물음을 풀 때 잘 모르겠어. 그 숫자가 필요한 것 같다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풀다가 수험생이 문제를 풀다가 감가상각비 금액이 왠지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앞에 물음에서 감가상각비 숫자가 나왔던 것 같아. 그걸 갖다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풀어서 뭐 나온 숫자가 있다 그걸 갖다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죠? 물음은 그 물음에서 주어진 자료로 모두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주실 때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물음을 풀 때는 그 해당 물음을 풀 때는 다른 물음은 문항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뭐 전기까지 세무조정은 적정히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하라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세무조정하세요. 요거 많이 나오거든요. 요 전제가 많이들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세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세무조정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세부담 그러니까 회사가 납부하는 세액이 제일 낮게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제일 작게 선택 가능하다면 알겠죠? 이게 무슨 신고할 거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선택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100원으로도 만약에 내가 100원이라고도 신고할 수 있고 80원이라고도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때는 납세할 세액이 80원으로 선택해서 세무조정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밑에 정리해뒀어요. 이 문제 이번 우리 65일차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문항이 없어요. 없는데 앞에 뭐 다른 회차를 보면은 있습니다. 뭐가 있나 볼게요. 세부담 최소화 요게 전제가 가정하고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라는 말은 자 뭐라고요? 여기 회사가 결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신고 조정 사항이 여러분 문제를 푸다가 문항에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라면 어때요? 회사가 만약에 100원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 있는데 비용이 100원이 있는데 만약 그걸 회사가 만약에 누락했다. 그러면은 신고한 입장에서 그거를 선택하는 게 아니야. 야, 너 왜 100원 신고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송금 산입 100원 이런 식으로. 신고 조정 사항 100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송금 산입. 강제화되어 있어. 그거는 선택이 아니야. 만약에 회사가 100원을 미리 했다. 그럼 확인해보고 잘했구나. 그렇지.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인데 당연히 미리 했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만약에 80원만 했으면 야, 너 100원인데 왜 20원 덜 했어? 라고 송금 산입 20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강제 사항은.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신고 조정 사항은 뭐 중에서도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라는 거 있어요.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회사가 제 밑에 항목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0원이라고 비용을 신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항목이 있다고 해봐요. 안 해도 뭔가 문제되는 게 아니야. 그냥 0원으로 돼도 놔둬도 돼. 나중에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몇 년 뒤에 해도 되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봐요. 근데 그 경우에 세무조정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세무조정 법인세 신고 담당자가 하면서 야 우리가 결산서 즉 재무회계상 우리가 그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요 비용을 넣지 않았는데 요거는 보니까 임의 신고조정 사항이야.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즉 회계상 재무제표를 만들 때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손익계산서에 넣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송금 산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경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하라고 했지. 비용은 크면 클수록 내가 내는 세금은 적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올해 내는 세금은. 그죠? 그런 항목이 있다면 문제를 풀다가 그런 임의 신고 조정 사항이 눈에 보인다면 회사가 그걸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면 송금 산입해 주라라는 말이야.
그죠? 그거는 원래 세부담 최소화라는 가정이 없다면 선택이잖아. 그죠? 법인세 신고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 회사의 올해 세부담을 가장 낮게, 가장 내는 세금을 적게 만들려고 하는 지금 우리의 미션이 있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송금 산입을 해주라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지금 이해되죠? 자,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라고 하면 읽어보세요, 같이. 신고 조정에 의한 송금 산입 여부를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신고 조정.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자, 이때 이 항목을 비용으로 이 회사가 미리 결산서, 그러니까 아예 손익계산서에는 넣지 않았는데 이거를 추가로 내가 할지 안 할지를, 비용 처리할지 안 할지를 신고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 말이야.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 여러분 1번 IFRS의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감가상각비. 2번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3번 뭐 특정 법인의 조특법상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뭐 여러 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제가 적었고 여러분 자 1번이 뭐예요? 국제회계기준 IFRS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의 감가상각비거든. 근데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보세요 밑에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이고 중소기업이고 한국택대국제회계기준 미도입법인이라고 했지. 요거는 여러분 그냥 암묵적인 약속이야. 문제 2번, 문제 3번에 나오는 법인은 국제회계기준 안 하는 회사가 나와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일반 회계기준, 우리나라 안에서 중소기업들이 적용하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의 회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그 말은 즉 1번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요거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나오면 2번이 나와. 이게 어렵지 않거든. 3번도 여러분 뭐 특정 법인 조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3번은 사실 뭐 이렇게 X 치긴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냥 3번은 그냥 세무 정도. 그러니까 2번이 가장 중요해요.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이런 게 주어질 거야 문제에. 이번 회차에는 없어요. 근데 전에 기출 회차를 보다 보면 뭐 일시상각 충당금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뭐 1억이 뭐 1억 뭐 1억이 있다. 1억이 큰가? 아무튼 1억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송금 산입할 수 있다고. 송금 산입, 일시상각 충당금 이렇게 압축기장 충당금 설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런 게 나온다면 그 회차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뭐라고?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아, 이 일시상각 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은 회사가 결산서상으로는 못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구나. 임의신고 조정 사항이구나. 그래서 세부담 최소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송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좁게 낼 거니까 얘들을 송금 산입하면 되겠구나 라는 거야. 알겠죠? 이번 회차에는 없어. 하지만 앞에 회차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송금 산입할 거다라는 거야 얘들은.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밑에 보세요. 아까 확인했듯이 우리는 문제를 읽고 그 문항을 분석해서 푼 다음에 뽑아낸 세무조정 사항을 여기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먼저 적을 거예요. 그죠? 적고 나서 합계가 나오면 그 합계를 여기 2번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넣어서 풀 거야 문제를.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자료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자 1번은 요거는 여러분 거의 뭐 비슷하게 나와 매번. 크게 달라지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회사의 기업, 본점 소재지, 제주도, 서귀포시, 서중로 19, 여기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 한번 쳐보세요.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지도에 여기가 어딘지 한번 쳐보세요. 자, 2. 대표자는 뭐 홍길동, 업종은 뭐 제조업, 전자제품을 만들고 있네요. 제조업, 건설 자재를 도매로 하고 있고, 종합건설, 뭐 건설도 하고 있네요. 법인 구분은 비상장 영리 내국법이냐? 여러분 비상장 아니야? 상장 아니야? 상장. 여러분 상장이에요. 상장. 회사를 상장한다라고 표현하지 상장한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상장한다고 표현해요. 알겠죠?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상장한다고 해도 뭐 알아듣기만 하면 되긴 한데 그게 아니고 상장은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받는 그게 상장이고 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장. 알겠죠? 비상장 영리 내국 법인으로서 중소기업이에요. 상시 근로자 수 20명. 중소기업이다라는 게 중요해.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립일 이후 사업연도의 변경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주어져요. 이게 보통이잖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년을 한 사업연도로 한다고. 보통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해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도입법인이다. IFRS 미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체크할 건 두 개야.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중소기업이구나.
뭐 영리내국법인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뭐 요건 당연히 이제 신고 의무 있다 이런 거고요. 중소기업이고 IFRS 미도입이다. 요거 두 개 정도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야. 일단 아까 말했듯이 IFRS 기준 미도입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세법상 우리 IFRS가 2011년인가 그때 도입됐거든요. 그 우리 그 나라의 일정 규모 이상인 그 업체 회사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풀 문제는 중소기업 이런 영세 아니면 작은 규모의 영세하다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작은 규모의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제회계 기준 적용하지 않는 데가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더 많이 본다고. IFRS 적용하지 않고 있는 회사의 재무제표도 더 많이 보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한국 IFRS 미도입이다. 그러니까 IFRS 특례 같은 게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 같은 게 있어. 그게 대표적인 게 말했던 이런 거잖아. IFRS 도입 기업의 감가상각비를 조금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는 아예 몰라도 돼. 이걸 몰라도 돼. 안 나올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몰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특례가 있다면 얘한테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 알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 풀이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우리는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IFRS 관련 특례는 배제하고 우리는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신경 크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신경 써야 될 거는 오히려 이겁니다. 중소기업이라는 점.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는 안 나올 거야. 경험상 그냥 계속 중소기업인 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정리를 해뒀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이어서 적용받는 세법 특례가 몇 개 있거든요. 일단 이 문제에서 적용되는 거는 3개입니다. 3개. 3가지가 적용돼요.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거 1번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기본 한도가 상향 적용됩니다. 여러분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접대비 한도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본 한도가 있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하나하나. 첫 번째 한도가 기본 한도. 거기다가 추가로 주는 한도가 있어요. 2번 한도 뭐예요? 매출액에 따라서 회사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이 크다면 조금 더 접대비가 많이 지출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뜻으로 회사의 매출액에 연동되는 한도가 따라 있죠. 기본 한도 1번, 매출액 연동 한도 2번. 요거 두 개를 합치는 거잖아. 그죠? 접대비 한도가. 1번 한도, 기본 한도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1,200만 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은 3,600만 원. 더 많이 주는 거야.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좀 어렵고 뭐 아무래도 뭐 본의 아니게든 본이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접대비가 나갈 일이 좀 더 많지 않겠냐라고 세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해서 다른 기업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한도 1번 한도가 1,200만 원이야. 그래서 뭐 12분의 12 이렇게 하잖아. 영업 월수로 해가지고 중소기업은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3,600만 원을 한도로 줍니다. 기본 한도를 3,600만 원을 준다고. 알겠죠? 이거 이따 문제 풀 때 볼 거예요. 3,600만 원을 준다는 점. 자, 손익귀속시기에 관한 특례인데 이 손익귀속시기 특례가 조금 이제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가 많아요. 자, 2개가 있는데 기업 장기 할부 판매 시 특례를 적용합니다. 자, 어떤 특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신고 조정으로 할 수 있게 해줘요. 여기 위에 정리해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볼게요. 원래 여러분 장기 할부 판매는 여러분 원칙은 명목 가치예요. 이게 현재 가치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우리가 1억짜리를 팔았다. 그리고 그 대금을 2년에 나눠서 받기로 했다. 뭐 3년으로 할까요? 뭐 3년에 나눠서 받기로 했다.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받기로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는 어떻게 했어? 이걸 앞으로 당겨왔죠. 현재 가치 해서 그죠? 장기 이제 그거니까 그거를 현재 가치화해서 일부는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고 일부는 매출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죠? 그게 회계에서 그렇게 했던 기억나요? 그죠? 장기 판매를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법은 원칙은 명목 가입을 하는 거야. 1억으로 하는 거야. 1억. 현재 가치화한 그 금액 말고 명목 금액의 합계 뭐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나눠서 받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명목 금액을 그냥 합한 거 있죠. 그 명목 가액을 합한 거를 할부 판매의 뭘로 한다고요? 매출액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여기 밑에 예외 1이라고 해서 첫 번째 예외가 뭐냐면 야 그렇긴 한데 우리 1억을 3년에 나눠서 받기로 했으면 그거를 현재 가치 하지 않는 게 원래 세법의 입장인데 여러분 우리가 회계 때 어떻게 했어? 회계 작성할 때 우리가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처음에 이미 다 현재 가치화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손익계산서랑 대체대조표를.
다시 하기 귀찮다는 거야. 번거롭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회계 처리할 때 그냥 현재 가치 했을 거니까 현재 가치 했다면 그냥 그거 인정할게. 1억을 현재 가치화 했다니 8,500만 원이라서 매출 8,500만 원 잡고 1,500만 원만큼은 여러분 어때? 매년 이자 수익으로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도 인정할게라고 했어. 그게 예외 1번이에요. 현재 가치도 인정할게라고. 예외 2번이 뭐냐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인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 매출 인식할 때 1억을 했는데 3년 동안 뭐 X 1년도 만에 3천만 원, X 2년도 만에 3천만 원, X 3년도 만에 4천만 원 받기로 계약을 했을 거 아니야. 돈을 언제 회수할지 회수하는 기일은 약속한 날이야. 회수하기로 약속한 날. 그게 회수기일이야. 그때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으로 해도 인정할게라고 했어요. 그게 예외 2번이야. 회수기일 도래 기준. 내가 받기로 한 그 날이 받기로 약속한 그 날이 왔을 때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인식해도 오케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하는 거 예외 3번에 이게 중소기업 특례 지금 이게 우리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중소기업은 뭐예요? 회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적용 못했 장부에 그렇게 못했더라도 신고 조정으로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거야. 만약에 회사가 명목을 1억이라고 만약에 명목 기준으로 X 1년도 한 해 명목 기준 1억 매출을 전부 다 재무제표 IS에 계산했더라도 손익계산서에 계산했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 조정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우리는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3년 동안 나눠서 먹을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매출 인식하겠습니다라고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특례는 주겠다고. 그 특례를 누구한테만 주겠다고요? 중소기업한테만 주겠다고. 알겠죠?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장부에 계산하면 인정해 주는 게 예외 특례 2번이잖아. 예외 2번이야. 근데 예외 3번은 중소기업이 장부에 그렇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장부를 그렇게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인세 신고할 때. 오케이? 자, 니은.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만 생각하면 돼. 실제 숫자로 보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알았죠? 지금은 정리하는 시간이야.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특례가 뭐가 있는지를 정리만 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뒤에 문제에서 보면은 적용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건설공사 있죠? 우리 재무회계에서 공부했던 거 건설형 공사 계약 있죠? 우리 뭐 기억납니까? 진행률 이런 거 있죠? 투입 원가, 누적 투입 원가 나누기 뭐 지금까지 아니죠. 누적 투입 원가를 나누기 총 예정 공사 원가로 나눠가지고 진행률을 뽑아내서 그 진행률만큼만 올해 수익으로 인식하고 요런 거 기억나죠? 그죠? 진행률로 적용하는 게 건설형 공사 계약이야. 건설 계약이라고. 근데 단기 건설 1년 이하의 단기 건설의 경우는 인도 기준 적용 가능합니다. 세법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법에서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장기공사든 단기공사든 원래 무조건 진행 기준을 해야 돼. 세법에서는. 이따가 이거 뒤에 문제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로마자 2-9번 9번 항목이 있어. 물음 9라고 할게요. 물음 9번에 보면 요게 나와요. 이번에 나올 거야. 자, 장기든 단기든 세법은 무조건 진행 기준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뭐 중소기업은 여러분 인도 기준은 인도 기준은 무슨 소리예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일 때는 수익을 하나도 인식하지 않고 다 완성해서 상대방한테 야 완성했다. 네가 부탁한 이 건설 계약 내가 완성했으니까 이제 너 가져가. 너 와서 이렇게 쓰라는 개념이겠죠. 건물을 줄 수는 없을 거니까 건물을 뭐 던져줄 수는 없으니까 자 완성했다. 네가 지어달라고 한 건설 계약 완성했어. 자 이제 너한테 나는 모든 서비스를 넘겼다. 다 완성했어. 인도했다. 그때 마지막에 넘기고 한 방에 인식할 수 있는 거. 그 인식하는 게 인도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 단기 건설인 경우도 진행률을 계산해야 돼. 하지만 중소기업에 특례를 주는 거야. 그렇게 계산할 인력도 많이 없잖아.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너희는 단기 건설의 경우는 그냥 진행률 하나하나 계산하지 말고 다 완성해서 넘겼을 때 그때 인도 기준 적용해서 수익을 인식해도 된단다라는 게 특례야. 여러분 뒤에 문제 있습니다. 문제도 다시 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3번 하나 더 있어. 3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거 3번. 자,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 구입, 전세 자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그 대여액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요것도 이번 회차에 문제로 나왔어. 자, 로마자 3번에 4번 문항에 있어요. 4번 문항에. 이게 2021년 개정 사항이에요. 개정 사항. 원래는 여러분 회사가 직원한테 뭐 필요한 돈, 뭐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던가 이렇게 빌려줄 수 있겠지. 꼭 필요한 돈 같은 경우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안 봤어, 원래. 근데 단 하나 회사가 이 직원이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야, 나 그 주택 좀 구입해야 돼. 아, 전세 자금이 모자라. 그거 좀 빌려주세요라고 회사에 요청을 하든 회사의 정책으로 주든 그거에 대해서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줬습니다. 그게 이제 무분별한 뭐 그 부동산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지 않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했던 건데 제재를 했던 건데 중소기업은 이제 상황이 어렵잖아. 상황도 어려운데 거기 다니는 직원들한테 좀 지원을 더 해줘도 된다라는 뜻으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회사가 직원한테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더라도 그거를 업무 무관한 가지급금, 업무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것도 여러분 이따 문제 풀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으면 영향을 끼치는 게 업무 무관 가지급금 관련한 인정이자 계산이랑 업무 무관 가지급금 관련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임 이 두 가지 항목에 영향을 끼치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따가 다시 숫자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죠? 이 두 군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정리합시다. 차후에 더 이제 뭔가 정리할 게 있으면은 다음 회차든 다음 강의할 때 추가적으로 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 3개. 자, 1번 접대비 기본 한도 상향을 한다. 12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을 적용한다. 그리고 손익 기속 시기. 손익 기속 시기 장기 할부 판매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한다. 회수기일 도래 기준을 회사가 결산사항 넣지 않았더라도 신고 조정할 수 있게 해준다. 니은 단기 건설의 경우 진행 기준이 아니고 인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뭐예요? 회사가 직원한테 직원이 주택을 살려는 돈, 직원이 전세 자금으로 필요한 돈을 회사가 직원한테 빌려주더라도 그 대여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즉 업무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제재,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제재 두 가지, 인정이자 산입, 인정이자 계산이랑 지급이자 송금물산입 여기 두 군데 영향이 제외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에서. 됐죠? 잠깐 컨트롤 맞을게요. 자, 여러분 이어서 이제 세무조정 짧게만 보고 갈게요. 클립을 조금씩 짧게 갈 겁니다. 항목별로 갈 거예요. 로마자 2번 여기 세무조정 관련 자료가 있는 거야. 이걸 보면서 여기서 세무조정 할 게 이게 있구나. 이게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로마자 2번에 1번과 2번은 여러분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회차를 봐봐요. 다른 회차 기출을 봐도 항상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항상 똑같이 돼 있어. 1번은 이렇게 법인세 비용 단기 순이익 자료를 주고 2번은 2월 결손금 관련한 내역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적을표의 유보에 관한 자료. 이 두 개의 형식은 똑같거든요. 항상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1번. 자,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힘내시고. 1번. 회사의 당해 사업료도 손익계산서상 법인세 비용 및 당기 순이익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8억. 법인세 비용 1억. 3번 당기 순이익 7억이죠. 법인세 비용 차감하기 전에 순이익이 8억이니까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당기 순이익은 7억이다. 이 말이야. 그지? 여러분 여기서 2번, 3번을 주의해서 보세요. 마지막에 제가 색칠이 아주 중요하다고 3번. 당기 순이익 7억 있죠? 그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과세 표준 계산 시 이 금액 당기 순이익 7억에서부터 시작하면 유의하셔야 돼. 알겠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인 8억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항상 이 당기 순이익 7억 가장 밑에 있는 당기 순이익에서부터 과세 표준 계산을 시작해 나가는 거야. 이 1번에 있는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겠지? 여러분 답 볼게요. 어딨냐 답. 이거 봐봐요. 여러분 여기 몇 페이지야?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23페이지 오세요. 23페이지. 결산서상 당기 순이익.
우리가 방금 보고 왔지? 15페이지 로마자 2의 첫 번째 1번 항목이잖아. 거기 있었지. 8억이 아니라 7억부터 시작한다고. 그지? 이 금액 여기 시작하는 게 8억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요런 게 단순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요런 거 하나하나가 부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거에 실수하면 안 돼. 알았죠? 단기 순이익을 갖고 오는 거야. 법인세 비용 차감 전 단기 순이익 8억이 아니고 법인세 1억을 차감하고 나면 단기 순이익 7억이 됐죠?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기 순이익을 제일 여기 1번에 적는 거라고 여기. 알았죠?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나왔네요. 2번 법인세 비용 1억. 문제 항상 이렇게 주어져. 첫 번째 법인세 비용 얼마 이렇게. 이걸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소득세 문제 할 때 사업소득 조정할 때 똑같은 말 했습니다. 소득세도 만약에 소득세라고 금액 나와 있었던 거 기억나죠? 보고 올까요? 뭐 잠깐 갔다 오면 되니까. 어디 있었지? 왔다 갔다 해봅시다. 여기 있다. 여러분 5페이지 봐. 5페이지. 5페이지에 소득세, 손익계산서에 소득세라고 비용 이렇게 넣어놨죠. 60만 원을. 요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보자마자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세 60만 원이라고 적으라고 했죠.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소득세든 법인세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이 법인세 소득세 금액을 뽑아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야. 근데 그 금액을 우리가 최종 목표인 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갖고 와서 다시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순환 오류에 빠진다고. 결과치가 과정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또 결과치가 바뀌고 바뀐 결과치를 또 순환 과정으로 넣게 될 거니까 넣으면 또 결과치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에 빠져요. 오류에 빠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득세랑 법인세를 보면 얘들을 송금불산입, 필요금액 불산입을 해서 차감 전 금액으로 다시 돌려줘야 돼요. 알았죠? 제가 여기 뭐라고 적었죠? 한번 읽어볼까요? 법인세에서 법인세를 송금 불산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송금이 아니라 이익 처분의 성격입니다. 얘들은. 최종적으로 이제 가져간다는 거지. 이익 처분의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소득 금액을 계산하고 지금 있잖아. 근데 소득세를 그 과정에서 또 비용으로 과정에 넣어버리면 결과치를 순환오류에 빠진다는 거야. 이거는 법인세 비용이든 소득세 비용이든 똑같습니다. 소득세 비용으로 처리했든 법인세 비용이라고 적었든 둘 다 똑같아 처리하는 개념이. 무조건 보자마자 법인세 비용 딱 나왔다. 송금 불산이 법인세 비용 땡땡땡땡 얼마 기타 사유 유출이야. 알았죠? 자, 법인세 비용 1억 보는 순간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하는 거기 때문에 예외가 없어. 보자마자 무조건 송금 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 여러분 이 소득 처분 요건 외워줘야 돼. 기타 사유 유출인 게 있거든요. 뭐 유보 마이너스 뭐 이런 거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기타 사유 유출은 우리가 기타 사유 유출로 처분한다 이런 애들이 쭉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 그 중에 1번이야 1번 법인세 비용. 송금 불산 기타 사유 유출. 이거는 이 법인세 비용을 여러분 누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 뭐 어떤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득 처분을 회사가 세무조정을 하는데 야, 이 100원만큼 네가 주주가 가져간 걸로 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송금 불산이 뭐 땡땡땡땡 주주니까 100원 배당이라고 처리하죠. 그럼 왜? 소득 처분은 누가 가져갔는지를 밝혀주는 거야. 그 처분의 귀속자를 밝혀주는 거라고. 그래서 100원 배당이라고 했으면 그 주주한테 배당으로 준 걸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상대방 입장, 주주 입장으로는 그만큼 배당을 받은 거니까 세금을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 의무가 생기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득처분을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죠? 그게 아니라 외부로 빠져나간 게 아니고 우리 회사에 쌓여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유보로 처리하겠지.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런데 기타 사유 유출은 안에 쌓여 있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 누가 가져갔다고 해서 소득세를 물려야 될 그런 귀책 사유도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비용만 부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럴 때 기타 사유 유출을 많이 합니다. 모든 기타 사유 유출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그렇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기타 사유 유출, 법인세 비용을 보면 법인세 비용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잖아. 이 1억을. 뭐 주주가 이걸 갖고 날랐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100억만큼은 송금 불산입해서 우리가 계산 과정을 맞춰주기 위한 과정인 거야. 그죠? 숫자를 이제 맞춰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1억에 대해서 이 1억이 뭔가 부당하게 유출됐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 소득처분은 기타 사유 유출을 합니다. 이 소득처분은 여러분 공부가 좀 돼야 돼.
이게 일단 전체적인 건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어떤 거는 U보다 어떤 건 마이너스 U보다 이런 거 설명을 드릴 건데 항목이 뭐 무한히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주로 많이 연습을 하다 보면 그렇지 송금불산의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 이런 게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요. 어느 정도 그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적었어. 이를 적고 옵시다. 25페이지 가서 요걸 적고 올 겁니다. 여기 있다고 했죠? 보라색으로 페이지 적은 거는 문제를 풀고 나서 항상 실제 시험에서도 문제 풀고 나면 답안 양식에 바로 적으세요. 세무조정하는 그 칸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적고 다음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실수를 안 해. 알았죠? 25페이지. 우리 교재는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지에 있는 거 풀고 바로 답안 양식 있을 거 아니야. 답지에다가 옮겨줬고 다음 거 풀고 답안 양식 옮겨줬고 요렇게 하셔야 돼요. 자, 20 보세요. 25페이지죠. 25페이지. 여기 제일 왼쪽에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 유출. 자, 왼쪽에 적는 거 여러분 요 앞교시에 제가 요런 거 다 설명드렸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왼쪽이 가산 조정이고 오른쪽이 차감 조정이다. 요런 거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 왼쪽에 적혀 있는 건 다 가산 조정이죠. 가산 조정.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둘 다 똑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방금 뭐 하고 왔어? 송금 불산입 법인세 비용 기타 사유 유출하고 했잖아. 그러니까 왼쪽이 적을지 오른쪽이 적을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해야 돼. 아, 송금 불산입 내가 했지? 왼쪽에 적어야 되는구나. 과목 명, 법인세 비용, 금액 1억. 여러분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다 적어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니까 100만 단위로 쓴다고 했습니다. 1억. 기타 사회 유출, 소득 처분. 요거 다 적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이거 막 이런 식으로 줄였으면 안 돼. 기타 이렇게 줄였으면 안 돼요. 강의할 때 제가 뭐 간혹 그렇게 줄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기타 사회 유출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다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적었습니다. 페이지도 연결돼 있죠. 여기 공부할 때 참고하세요. 15페이지 로마자 2번에 1번 문항 물음 1번에서 왔다는 거야, 얘가. 그죠? 물론 시험지 이런 거 당연히 안 적어요. 지금은 여기 교재니까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출 적었다. 가산조정 칸에 적었어요. 앞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앞으로. 자, 됐죠? 오케이. 여기선 더 할 게 없어. 두 가지. 시작을 우리가 이따가 법인세 세액조정계산서, 과표 세액조정계산서 할 때 시작이 뭐다? 당기 순이익 7억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비용 뭐 보자마자 바로 따지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송금불산이 법인세 비용 1억 기타 사유출.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를 쌓아가야 돼요. 오케이. 2번 넘어오세요. 2번. 물음이라고 할게요. 이게 뭐 항목이 조금 뭐 부르기 그러니까 뭐 문항이라고 할까요? 문항이로 할게요. 문항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20기 사업년도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상의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의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항상 요거 두 개가 주어집니다. 1번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 사업년도 2020년 2월 결손금이 8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4천만 원은 공제를 했고요. 지금 2020년 말에 남아있는 잔액이 4천만 원이라는 거야. 오케이. 2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내역. 과목 감가상각비네. 기계장치 뒤에 가는 감가상각비야. 그게 2020년에 800만 원만큼이 유보가 증가했다는 거야. 그래서 기말 2020년 말 2021년 초 2020년 말, 즉 21년도 초에 800만 원이 유보로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유보는 쭉 이어지겠죠.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계속 이어져 있겠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료가. 이 자료를 분석하면 돼, 일단. 여러분 분석하는 거 보죠. 자, 일단 여러분 뭐야? 여기 20기라고 했어. 지금 몇 개예요? 올해 몇 기야? 21기예요. 올해 21기야. 여기 봐봐. 올해 21기야. 올해 21기예요.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을 21기라고. 21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0기라는 거는 작년이라는 말이야. 작년. 저것도 정기라는 말입니다. 정기, 작년. 자, 여러분 제가 줄여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이라는 게 있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이라는 게 있어. 우리 법인세 신고 서식에 보면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 서식 보세요. 거기 홈택스에도 있고 어디에든 찾을 수 있겠죠. 자, 갑표가 있고 을표가 있는 거야. 줄여서 여러분 1번 보통 자적 갑표라고 많이 줄여서 말해요. 2번은 자적 을표라고 말합니다.
좀 줄여서 지금부터 말할게요. 저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제서, 가표, 을표 이렇게 있어요. 자적, 가표, 자적, 을표 이렇게 있는데 자적, 가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다? 세법상 총 자본을 표시하는 표예요. 우리가 여러분 회계상 자본은 어디 있어요? 회계상 자본은 여러분 대차 대조표가 이렇게 있으면 자산이죠. 차변에. 그리고 대변에 이렇게 부채 있고 대변 밑에 이게 자본이죠. 그죠? 이게 뭐다? 회계상 그러니까 장부, 비상. 우리가 보통 장부, 회계에서 세법에서 우리가 회계상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를 비라고 쓰면 그게 회계상이라는 뜻이야. 장부, 회계장부상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회계장부상 자본이겠죠. 자, 여기 나오잖아. 그지? 우리는 근데 자적가표는 뭐라고요? 세법상 총자본이야. 만약에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 만약에 회계상 자본과 똑같다면 그 숫자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그 차이만큼을 조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파란 거 이게 회계상 자본인데 만약에 세법상으로는 이만큼 더 많아 자본이. 그죠? 그렇다면은 막 100원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만큼 100원만큼은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응? 많고 적은 게 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보다 많으면 더 해주고 회계보다 적으면 빼줘야겠죠 자본이. 그게 바로 뭐예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야. 회계상 자본보다 세법상 자본이 더 많다. 그러면 플러스 유보. 회계상 자본보다 세법상 자본이 더 작다. 그건 마이너스 유보. 그지? 그러니까 플러스 유보가 있다면 걔는 뭐다? 회계상 자본에다가 플러스 유보만큼을 잠깐만요. 회계상 자본에다가 플러스 유보만큼은 더해줘. 유보 100 이렇게. 만약에 마이너스 유보가 30원이 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유보만 30원만큼 빼줘야지. 마이너스 30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법상 회계상 자본이 잠깐만요. 회계상 자본이 700원이었다. 근데 유보가 100원, 마이너스 유보가 30원 있었다. 그럼 결과적으로 세법상 자본은 어떻게 돼? 회계상 자본 700원에다가 유보 100원, 마이너스 유보 30원. 요걸 적용해주면은 770원이 세법상 자본 금액이 되겠지. 그죠? 그걸 여기 표현해 놓은 겁니다. 로마자 1번 봐요. 자, 자적 가표를 열어보시면은 자본금과 적립금 가표를 열어보시면 로마자 1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회계상 자본. 이게 여러분 바로 이거야 이거. 회계상 자본 이 숫자라고 이 숫자. 우리가 대차 대조표 오른쪽 밑에 있는 그거 자본. 그거를 가지고 와요. 거기에다가 뭐? 기말 유보 금액은 더해. 그리고 기말에 있는 마이너스 유보 금액만큼 빼.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세법상 자본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유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회계상에서는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세법상으로는 자본으로 순자산을 보는 거. 그 차이가 있다면 그걸 유보로 처리한다고. 회계에서는 예를 들면 이 유형자산, 만약 유형자산이 100원이다. 근데 세법상은 얘를 120원으로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보 20원을 처리해 줘야겠죠. 입금산이 20원 유보, 유형자산 20원 유보. 이렇게 해줘야 재무상태표에는 장부상 재무상태표에는 이 유형자산이 100원으로 돼 있어. 근데 우린 이걸 120원으로 세법상 금액인 120원으로 만들어줘야 돼. 어떻게 하겠어? 이 경우에. 그렇죠. 입금산이 유형자산 20원 유보. 그지? 자산을 더 늘려주는 거잖아. 자본이 순자산이고 순자산은 자산이 커지거나 부채가 작아지거나 이런 효과잖아. 그죠?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과 적립금 가표는 세법상 총 자본을 표시하는 거예요. 회계상 자본에다가 기말 유보 더해주고 기말 마이너스 유보는 빼줘. 그렇게 되면 세법상 자본이 나옵니다. 이해되죠? 자, 지우고. 자, 그게 로마자 1번 서식이야. 자적 가표가 또 1번, 2번이 있는데 2번은 뭐다? 2월 결손금 계산서가 있어요. 2월 결손금. 결손금도 우리가 자본이 원래 이렇게 만약에 770원만큼 자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결손금이 생겨가지고 뭐 500원만큼 손실이 생겼어요. 그럼 마이너스 500원은 자본에서 까일 거 아니야. 그죠? 결손금에 대한 처리를 따로 이제 항목으로 관리해주자. 하고 해서 2월 결손금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알려주는 그 내역을 쭉 트래킹하면서 추적하면서 2월 결손금 소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자 2번에 2월 결손금 계산서라는 거를 씁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온 거야, 이거.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 자적 가표 상에 있는 로마자 2번 2월 결손금 계산서라는 칸이 있어. 그 항목이 있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온 거야. 2월 결손금 계산서 내역이라고.
결국은 2월 결손금이 언제 생겼고 얘가 얼마가 지금 공제돼서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다. 뭐 이거를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야 지금. 알겠죠? 이게 자적가표에서 2월 결손금 항목을 가지고 온 거야. 이게 로마자 1번, 로마자 2번 이렇게 이어져 있을 겁니다. 1번이 총자본 나타내는 거고 2번이 2월 결손금 부분을 나타내는데 그 2월 결손금 부분을 가지고 온 거라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됐죠? 자, 그렇다면 2번 볼게요. 2번. 자적 1표는 여러분 뭐냐 하면 아까 말했어요. 뭐 자적가표에서 회계상 자본 왼쪽에 있는 거 이거를 세법상 자본으로 이렇게 변신시켜주는 애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라고 했죠. 회계상 자본이 있는데 기말 유보가 500원이 있고 마이너스 유보가 200원이 있다고 하면 플러스 500원, 마이너스 200원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했잖아. 그렇게 하면 세법상 자본으로 변신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 유보 친구들은 관리할 필요가 있겠지. 되게 중요한 친구들이잖아. 그죠? 자적가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법상 총자본을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보라는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보 애들만 따로 관리하는 표가 을표야, 을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야, 을표. 그죠? 뭐라고 적었어요? 유보의 변동 내역과 결국 기초에 유보가 100원이 있었다. 얼마가 사라지고 기말에 150, 어쩌다 보니까 150원이 기말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기말 잔액까지 다 나타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적 을표상 기말 잔액이 나와 있을 거 아니야. 특정 연도 말에 유보는 얼마, 마이너스 유보는 얼마, 기말 잔액이 나와 있겠지. 이 기말 잔액을 갖다 쓰는 거야, 여기. 제가 화살표 했죠? 화살표 했지, 여기. 빨간색으로. 자적 을표상 기말 잔액이 있겠지. 유보의 기말 잔액, 마이너스 유보의 기말 잔액. 얘들을 가지고 와서 자적 가표에 이용하는 거예요. 얘들을 반영해 주면 어떻게 돼? 회계상 자본이 세법상 자본으로 뿅 하고 변신이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적 가표와 자적 을표는 이런 식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적 을표 봐봐. 지금 자적 을표 문제에서 봐봐. 지금 뭐 유보 내역이라고 했죠? 자적 을표는 무조건 다 유보 혹은 마이너스 유보만 있는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D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한 유보가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이죠. 2020년 초에는 없었어요. 기초 금액은. 그러다가 단기에 여러분 800만 원만큼 증가했지. 뭐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유보가 증가했다는 거잖아. 뭘 했다는 거죠? 기계장치 D를 2020년에 감가상각을 했는데 한도 초과가 800만 원 나온 거지. 야, 너희가 뭐 감가상각비 이만큼 계산했는데 야, 너 한도로 초과한 게 800만 원이나 있다. 송금불산입 할 거야. 송금불산입 유보할 거야. 너희들은 기계장치를 이만큼 깎아냈잖아. 감가상각비 처리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획 처리했으니까 이만큼 장부 금액을 줄였잖아. 그만큼 기계장치를 작게 만들었는데 나는 그만큼 다 인정 안 해. 800만 원만큼은 비용 처리 안 할 거야. 자산 다시 살려. 그죠? 자산 다시 살려. 송금불산입 하는 거야, 그게. 송금불산입 감가상각비 800만 원 유보 처리한 거지, 작년에. 그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는 나중에 추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반대로 없애주기 전까지는 계속 남아있어. 작년에 800만 원만큼 이렇게 송금불산에 800만 원 유보해서 생겼죠. 그래서 작년 말 기말 잔액이 800만 원이라는 거야. 올해로 그대로 넘어와요, 얘들. 그리고 올해 거에 앞에 또 기초가액이 800만 원이겠지. 만약에 올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기말까지 그대로 또 800만 원이 그대로 가는 거야. 만약에 나중에 이 기계장치가 처분이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 감가상각 초과액이 추인되거나 이런 식으로 없어지면 그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거야, 얘들은. 알겠죠? 유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반대 조정으로 사라지게 하는 추인의 과정이 없는 이상은 일단 그대로 금액을 물고 간다고. 계속 살아있을 거예요, 얘들은. 알았죠?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그 자적 가표하고 자적 을표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정리할 거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2월 결손금이 이 부분이 이제 계속 나와. 2월 결손금 이 트래킹을 할 수 있게 과거 내역을 쭉 쫓아오면서 추적할 수 있게 내역을 주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월 결손금은 공제로 이제 2월 결손금 내역이 있겠죠. 그 과표 계산 시 공제하는 게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기간 제한이 있어. 이게 좀 변천 내역이 있어요. 세법 개정된 게 있는데 찾아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그 자산수준이익 이런 거가 생겼을 때 채무 면제이익이나 자산수준이익 이런 게 생겼을 때 그거를 일금불산입에서 자산수준이익에서 충당하는 방법이 있어. 그거 지금 이따가 바로 문항 3번에서 바로 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3번에서 그렇게 할 거예요. 보여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 따로 세무조정하지 않고 그냥 2월 결손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2월 결손금은 공제할 거야. 어디서 공제한다는 건 빼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빼준다는 거예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빼줄 거야. 지금 여러분 23 저기 밑에 여기 서식 참고라고 했어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이 비소를 빼주거든요. 2월 결손금, 비과세 소득, 그리고 여러 가지 소득 공제 이런 해가지고 각사소에서 이 비소를 빼면 과세 표준이 돼. 이거 23페이지에 서식을 한번 볼게요. 나올 거야. 볼게요. 23페이지 보세요. 교재 23페이지. 여러분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까지 우리가 지금 계산할 거 아니야. 그죠? 단기 순이익에서 가산 조정 더하고 차감 조정 빼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구할 거죠. 자, 여기서 보세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에서 뭐 이 비소를 빼준다고. 2월 결손금 빼고 비과세 소득 빼고 소득공제 빼. 그럼 뭐가 나와요? 그게 바로 비로소 과세 표준이 된다고. 과세 표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과세 표준은 세율을 곱할 대상이야.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그러면 산출세액이라는 내가 낼 세금이 나오는 거야. 뭐 미세 조정은 해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낼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각 사소에서 이비소를 빼면 과표가 나온다고. 그때 2월 결손금 칸 있죠, 요거. 2월 결손금. 이 2월 결손금에다가 집어넣어서 빼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 뭐 내가 갖고 있는 2월 결손금이 있다. 그러면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강제로 많이 남아있다면 만약에 1억이 남아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1억을 무조건 빼야 돼. 살아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은 각사소가 9억이었는데 1억만큼 뺐으니까 여기는 뭐 8억이 되겠지. 과표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단계에서 공제하는 겁니다. 각사소에서 이비소를 빼서 과표를 만드는 그 단계에서 공제해 주는 거야. 알았죠? 다시 페이지로 돌아와서. 자, 그런데 방금 말한 게 이거죠. 서식 참고라고 해서 보고 왔죠? 2월 결손 칸이 있었지. 그때 빼준다고. 근데 옛날에 생긴 것까지 2월 결손금을 공제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세법상 그렇게 해주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더 요런 말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너무 이론까지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자, 다만 말씀드린 거는 한도가 있다는 거야. 기간적인 한정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옛날에 발생했던 그 2월 결손금까지 미래에 발생한 소득에서 각사 소득에서 빼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어. 08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5년간만 2월 공제해 줬습니다. 2번. 요게 세법이 바뀐 거예요. 09년 1월 1일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월 결손금 공제해 줬어요. 3번. 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2월 공제해줘요. 뭐 늘어나면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뒀다가 뭐 몇 년 동안 이익이 안 생겼다고 해봐요. 계속 결손금이 쌓여있어.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뭐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해봐. 그래서 몇 년 뒤에 드디어 빛을 발했어. 어떤 기업, 내가 막 연구하고 준비했던 그 비즈니스가 대박이 났어. 그래서 한 5년, 6년 동안 계속 결손이 누적되다가 한 7년 차에 막 대박이 나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 쌓여있던 결손금을 그 대박 나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해가 됐지, 이제. 그 전까지는 결손이 났으니까 세금이 안 냈을 거고, 이익이 난 해에 그동안 쌓여있던 결손금들을 모아서 공제받을 수 있어.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만약에 올해 결손이 생겼는데 내년에 바로 큰 이익이 났어. 그럼 당연히 이 결손금을 내년에 다 써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말했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올해 손에 결손금이 1억이 생겼어. 근데 내년에 이득이 10억이 생겼어. 그럼 이 1억은 바로 내년에 다 결손금으로 사라져요. 1억만큼. 그죠? 내년 각사소가 10억이라고 하면 이 1억은 무조건 내년에 다 사라진다고. 지금 이렇게 몇 년을 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선택한다 이 말이 아니고, 방금 아까 내가 말했던 사례 있죠? 몇 년 동안 계속 누적돼 있었어. 그러다가 결손금이 쌓여 있다가 한 뭐 4년 5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죠. 결손금이 쌓이다가 특정 해에 이제 드디어 뭔가 뭐 허가도 나고 해가지고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그동안 한 5년 동안 있던 결손금이 한 방에 이렇게 결손금 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봐봐. 2020년에 생긴 거죠. 2020년에 2월 결손금이 생겼어. 8천만 원이. 얘는 앞으로 15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15년 안에 2월 공제 발생할 수 있다고. 만약에 아까 말했는데 결손금을 너무 회사가 투자 이런 거 한다고 만약에 15년 동안 계속 적자야. 16년이 돼서 대박이 났어. 그럼 어때요? 안타깝게도 2020년분에 발생한 이거는 그 16년 뒤에는 공제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뭐 이거 작년에 생긴 거니까 당연히 되겠죠. 앞으로 15년 동안 된다 이 말이야. 2021년엔 당연히 얘는 될 겁니다. 이 4천만 원은. 되죠? 4천만 원 될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막 이렇게까지 엄청 복잡하게 나오진 않을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08년도 그때 나온 건 어떻겠어요? 예를 들어 2월 결손금이 막 07년도에 생긴 거다. 그럼 그때는 5년간밖에 2월이 공제가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이미 사라졌겠죠. 이미 이 공제받을 자격이 없어 얘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고 너무 옛날 거야. 그죠? 근데 이제 향후 몇 년 차가 나올 수 있긴 해. 몇 년도분 이렇게 쌓여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웬만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18년, 19년, 20년인데 만약 18년 정도에 생긴 거라고 해봐. 앞으로 10년간 2월 공제 되죠. 그죠? 그러니까 향후 2018년에 생긴 결손금이라면 2028년까지 2월 공제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시험이 2021년 뭐 혹은 내년 2022년에 보는 것도 다 그 안에 들어온다고. 들어오겠죠, 웬만하면. 그러니까 굳이 크게 신경 쓸 건 없긴 해요. 굳이 우리 시험에 예를 들면 여러분 09년도에 생긴 거는 막 2019년도에 끝났잖아, 지금. 그런 건 안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요거까지는 체크 안 해도 일단 이 2월 결손금 뭐 기한은 살아있다라고 접근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오히려 지금부터 할 말이에요. 일단 중요한 거 보세요. 지금 2월 결손금을 지금 과표 계산할 때 공제해주는 지금 말한 거 이거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렇게 5년, 10년, 15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 공제 사항이야. 아까 제가 말했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회사가 만약에 올해 손해 결손금이 1억이 손해야. 근데 내년에 이익이 5억이 생겼어. 근데 신고할 때 야 2월 결손금 작년에 넘어온 결손금이 1억이 있는데 야 나 올해 안 할래. 내년에 할래. 이렇게 못 한다고요. 알겠죠?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요. 강제 사항이야 이거는. 이익이 생겼으면 살아있는 결손금은 무조건 해야 돼요. 2월 결손금 칸에 이 칸에 넣어야 돼. 알았죠? 강제 사항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이제 막 강조하냐면 이거하고 연결돼 있거든. 지금 이따가 풀 3번 문제가 있거든요. 3번 문제. 3번 문제. 자산 수익 이익이 생겼어. 자산 수익 이익이 생겼는데 뭐 여러분 이 물음 3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어지는 개념이어서 가지고 물음 3번은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어서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결손금은 지금 방금 말한 이것처럼 기간 제한이 있고 강제 공제인 이 과표 계산 단계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있고 선택적으로 회사가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을 때 선택을 해서 2월 결손금을 보전하는데 충당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 올해 뭐 주주님이 뭐 우리 회사가 어려워서 자산을 추가로 주셨어. 자산 수중 이익이 생겼는데 자산 수중 이익이 있으면 또 그거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익이잖아 어떻게 됐든. 근데 우리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2월 결손금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빛 같은 그 친구부터 먼저 상계해서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산 수중 이익이 올해 생겼다면 그 중에서 선택해서 결손금이 쌓여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상계시킬 수 있어. 알겠죠? 지금 보세요. 3번 볼게요. 자,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선택을 했어. 그래서 입금 불산이 뭐 자산 수중 이익, 자산 수중 이익을 채무 면제 자산 수중 이익을 2월 결손금을 보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보전을 했다고 해봐요. 보전을 했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 2월 결손금 잔액은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 2월 결손금이 사라지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가만두면은 강제 공제 사항으로 각사소에서 그냥 시간 한도를 두고 그냥 강제로 공제되는 게 있고 지금 방금 위에 말했던 거 이게 있고 자산 수중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을 때 그 이익으로 이 결손금을 퉁쳐서 없애주는 방법이 있어. 둘 중에 하나로 2월 결손금은 사라지거든요. 어떤 방법이든 사라지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는 또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중요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2월 결손금 4천만 원 있는데 그거를 공제하거든요. 없애주거든요. 충당해 지금 자산 수중에서. 그걸 하고 나면 지금 이 보여드릴 건데 4천만 원을 없앨 거야. 없애고 나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여기 보세요. 없어졌지 지금. 없어지고 나면 여기 2단계에서 원래 우리 기초에 단기 초에 이 2월 결손금 4천만 원이 지금 있었잖아. 그래서 따로 처리하지 않았으면 2월 결손금에 여기 4천만 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빼줬을 거거든. 그런데 뭐라고? 얘가 여기 적어놨죠. 17페이지 문항 3번. 기초분에 있던 2월 결손금 4천만 원은 자산 수중 이익으로 충당해서 소멸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4천만 원을 어때요?
쓰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소멸해서 없어졌거든.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 아까 전에 10년, 15년까지는 여러분들 몰라도 돼. 왜냐하면 교수님께서 그냥 범위 안에 있는 걸 아마 주실 거예요. 우리 시험에서. 그것까지 다 외워서 뭐 심이 사라졌는지 공제 기한이 지났는지 막 이렇게까지 체크하라고 안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건 됐고 지금 중요한 건 이거라고. 2월 결손금 방법, 소멸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두 방법 중에 하나로든 소멸되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중으로 또 소멸하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 문제 풀 때 기초 2월 결손금 4천만 원 있으니까 여기 생각 없이 보자마자 그냥 4천만 원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고. 문항에 보다 보면 2월 결손금을 회사가 자산 수준 이익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과표 계산 단계에서는 이거 못 뺀다고. 알았죠? 지금 이걸 설명드린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3번 그 짧으니까 볼게요. 대주주로부터 결선 보전 목적으로 시가 1억짜리 토지 A를 수중받아 다음과 같이 자산 수중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 중 4천만 원은 세무상 2월 결손금 보전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지금 이거야 이거. 이거야 이거. 여러분 아까 전에 2월 결손금 그 과표 단계에서 그 공지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 기간 제한이 있었고 2020년부는 15년 이런 식으로 향후 15년 안에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선택사항이 아니고 다음 해에 이익이 나면 이익이 나는 족족 2월 결손금을 충당 없애줘야 돼. 강제사항이었다고. 근데 지금 여기 있죠. 뭐라 그랬어요? 자산 수준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이 생겼을 때는 선택하는 거야. 내가 올해 이익이 생겼는데 자산 수준 이익이랑 채무 면제 이익 이런 거 생겼는데 회사에 보니까 결손금이 쌓여 있어. 쟤부터 없애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는 2월 결손금 없애는데 기간 제한이 없어요. 기간 제한이 없다고. 기간 제한이 없고 강제 공제가 아닌 선택 공제라고. 회사가 선택하는 공제라고. 그럼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 전에 뭐 우리 시험에는 그런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만약에 결손금이 옛날 결손금이 있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09년도 결손금 2021년, 22년에 지나서 이미 못하지. 09년도에 생긴 결손금은 10년간만 2월 공제될 거야. 그지? 그게 2019년까지 공제되고 끝났어. 올해 예를 들어서 2021년이야. 공제를 못하고 계속 손실이 쌓여서 공제를 못하고 그냥 이 공제 기간이 지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나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라지지 못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자산 수준 이익을 이용해서 없앨 수 있다는 말이야. 그지? 얘는 기간 제한이 없으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회사는 여러분 일단 요 문제 풀게요. 이제 정리는 끝났어. 이제 1억을 받고 토지 A 1억 자산이 늘어났죠. 차변의 자산 기분이 좋아. 그리고 대변에 그 기분 좋은 거를 이익으로 수익으로 표현하죠. 자산 수준 이익 영업의 수익 1억 요거는 잘 처리했습니다. 세법에서도 이렇게 봐요. 오케이 됐어. 근데 뭐라고? 4천만 원만큼은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4천만 원만큼은 여기 X21년 초에 기초유보가 이건 기초유보구나. X2년 초 금액인 4천만 원 2월 결손금 얘를 없애기로 했다 이 말이야. 이 4천만 원을 결손금부터 없앱시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회사는 1억만큼 자산이익 수준이익을 잡았는데 이 1억 중에서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1억에 대해서 과세가 될 거야. 그지? 법인세를 내야 돼. 그런데 우리는 보전할 충당금이 있으니까 얘부터 없앨게요 라고 해서 수익으로 다시 안 보게 만들어주는 거야. 입금 불선입 자산 수준 이익 토지 A 4천만 원 기타로 처리합니다. 기타로 처리한다고. 여러분 마이너스 6으로 처리했다고 하면 토지 자체를 깎아내는 거잖아. 토지를 1억으로 인정 안 하고 6천만 원으로 인정하겠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4천만 원 마이너스 6오겠지. 자산을 깎아내는 거니까. 지금은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토지는 1억으로 인정을 해. 그런데 내가 번 올해 이익 1억 중에 그 이익 1억 중에 4천만 원만큼은 세금 안 내게 입금 불산입 처리할게. 내가 자본 안에 결손금이라는 게 있거든. 걔를 없앨게. 걔를 없애는데 퉁쳐서 없애는데 쓸게 라는 거잖아. 우리가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기타로 처리합니다. 뭐라고?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소득 처분은 기타로 처분합니다. 기타. 알았죠? 그러니까 순자산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토지 1억은 인정한다니까. 토지 1억은 인정해. 그리고 자산 수준 이익 1억만큼 기분 좋은 걸 인정해. 그런데 그 기분 좋은 거 1억 중에서 일부분을 같은 자본이잖아. 자산 수준 이익도 결국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그죠? 당기순이익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이익잉여금, 자본으로 흘러 들어가잖아. 지금 말하는 게 잘 이해가 돼야 돼. 재무회계를 다 여러분 하셨죠? 자, 이익잉여금이 있는 애인데 결손금이 있으니까 얘랑 퉁쳐서 없애주겠다고 했잖아.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순자산 총액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자본 총액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서 자리만 바꾸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소득처분이 여러분 기타로 처분합니다. 기타로. 알겠죠? 기타로 처분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외워야 돼. 자산수중이 할 때마다 막 고민하고 어떤 소득 처분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는 공부하면 너무 길어져. 그 풀이하는 시간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해를 하고 아 그렇지 순자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 유출된 것도 아니니까 기타 사 유출도 아니겠구나. 자 오케이 그럼 기타겠구나. 자본 안에서 움직이는 거구나. 순자산 즉 자본이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죠?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4천만 원 기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자산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기타 여러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기타랑 기타 사회 유출은 다른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법인세 비용은 뭐 어떻게 했어? 기타 사회 유출이었죠. 그 회사 안에 남아있지 않고 사외, 회사 외로 유출이 됐어. 사외로 유출이 됐는데 그게 소득세 매기거나 이렇게 귀속자를 찾아서 추가적인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잖아. 법인세는. 그러니까 그냥 기타 사회 유출을 하고 그냥 그 추가적인 소득 처분이 필요 없는 거야. 추가적인 소득세 과세하거나 원천 징수하고 이럴 필요가 없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했어. 기타 사회 유출 6자였어요. 방금 말한 건 그냥 기타예요. 뭐 기타 사회 유출을 줄여서 기타라고 쓴 게 아니야. 처음 공부하는 분들 주의하세요. 기타라고 하는 게 있다고. 기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 처분에. 뭐라고? 순자산의 차이가 없을 때, 즉 자본 안에서 움직일 때 기타로 많이 합니다. 기타라고 많이 처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지. 결손금을 보전하는 거니까 이익잉여금을 결국 결손금으로 보전하는 효과니까 순자산 크기 전체 크기가 바뀌는 게 아니고 자리만 바꾸는 거야. 자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기타로 처리한다. 이런 거를 한번 이해하시고 다음부터는 외우셔야 돼.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4천만 원 기타 이렇게. 여러분 이 기타를 처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 여러분 제가 화살표 이렇게 쳤죠. 뭐? 이 4천만 원만큼 입금불산입 4천만 원 기타를 했으니까 이 4천만 원 어떻다고요? 2월 결손금 기초잔액 4천만 원 이제 사라진 거야. 이제 얘는 없다고. 얘가 없으니까 아까 전에 봤죠? 어땠어? 각사소 마이너스 2비소 할 때 그 2에 적을 게 없었잖아. 2단계에서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완벽하게 다 따라왔죠? 훌륭하십니다. 자, 됐어요. 따로 뭔가 이거는 풀이 과정 이런 것도 없는 거니까 요것만 하면 돼. 여러분 이걸 적고 옵시다. 항상. 요거 잊으면 안 돼.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토지 A 4천 기타인데 여러분 과목명에다가 그냥 자산수중이익 이렇게 적어도 돼요. 그냥 토지 A라고 적어도 돼. 입금불산입 토지 A 4천만 원 기타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이 과목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자, 25페이지로 오세요, 여러분.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금? 입금불산입이라고 했지. 이익을 일부를 이익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 입금불산입. 입금불산입 뭐예요, 여러분? 입금불산입은 뭐예요? 차감조정이죠. 송금산입과 입금불산입은 동일한 개념이라고. 그죠? 자산수중이익, 입금불산입 4천만 원 기타. 여기 적어주는 거야, 지금. 오른쪽 칸에 적었죠? 그죠? 입금불산입, 자산수중이익 4천만 원 기타. 차감조정한 거예요, 지금. 차감조정은 오른쪽. 차감조정은 오른쪽이죠. 오른쪽이 적었습니다.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4천만 원 기타. 오케이. 여러분 공부할 때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 쓰는 연습 항상 하세요. 제가 위에 보라색으로 17페이지 3번 문항에서 왔다라고도 이렇게 항상 링크를 걸어뒀죠, 서로.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문항 3번까지 지금 마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문항 4번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